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제가 픽업 트럭을 갖고 싶게 되는 날 말이죠. 기아 타스만을 살펴봤더니 매력적인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기아 타스만의 놀라운 점이 상당히 많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그런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야, 외관이 못생김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이 차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도 요크셔 테리어 같이 귀여운 강아지만 예쁜 게 아니잖아요. 불독이나 시츄 같은 강아지들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이 못생김이 이 차에 너무나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괜찮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걸 장착하지 않지만 캥거루 범퍼를 장착한 경우를 보면 캥거루 범퍼는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이 캥거루 범퍼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헤드램프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타스만은 주력 시장이 한국이 아니고 호주니까 그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이 덧대져 있는데 이 플라스틱이 그냥 디자인이 아니에요. 여기 플라스틱 부분을 떼내고 여기를 스노클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살짝 볼까요? 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이렇게 들어올릴 때 정말 추운 데에서 막 얼어 있을 때 그때 쇠를 만지면 손이 착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혓바닥 가지고 혓바닥 달라붙잖아. 그런 것처럼 되지 않도록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처리해 놨네요. 공기 흡입구는 이렇게 옆부분으로 빼놨습니다. 유통 안쪽에서 공기를 흡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높은 위치에 붙여놨고요. 그래서 80cm까지 도하를 가능하게 하고 만약에 이 이상으로 더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스노클을 붙여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엔진 높이가 이렇게 높은 차가 있나? 이야, 이건 대단한데? 이야, 일단 보행자 안전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엔진을 뒤로 밀어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허당이에요. 부딪혀도 그냥 부자닥 하고 여기까지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지. 보통 요즘 들어서 보행자 안전 규정 때문에 엔진을 낮추고 하는 추세인데 그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높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핸들링 특성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들긴 하네요. 바로 시승을 해보니까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최대적 지량 400km라고 되어 있네요. 최대적 지량은 500km, 600km, 700km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 이 차는 여기 올라가 있는 게 더블데커로 100km 정도가 올라가 있어서 지금 최대적 지량 400km로 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한국 타이어에서 이렇게 멋있는 타이어가 나오나요? 다이나프로 AT2 엑스트림이라고 하는 타이어인데 블럭 하나하나가 터프한 거 보세요. 블럭이 막 오프로드를 어마어마하게 달릴 것 같아요. 휠은 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비드락이 있는 것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여기 휠캡이 하나 있을 뿐이고 이건 그냥 나사로 박아 넣었습니다. 비드락이라는 건 뭐냐면 오프로드 타이어가 진짜 오프로드를 가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쭉 빼야 돼요. 왜냐하면 오프로드의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날 때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고 그립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사막 같은 데를 갈 때 타이어의 바람을 좀 빼야 계속 주행할 수 있고 잘못하면은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공기압을 좀 빼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압을 빼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험한 바위 같은 걸 딱 만나게 되면 그럼 타이어가 벗겨져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의 이 레디얼 타이어라고 하는 타이어들은 이 타이어의 공기압을 통해서 이 휠에 달라붙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압이 빠지면 그 휠에서 벗겨질 수가 있어요. 이게 벗겨져 나오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또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에다 나사를 박아 넣는 겁니다. 이 타이어를 이렇게 물어주는 거죠. 물어주면 그게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비드락이 있는 타이어는 다루기 힘들겠죠. 타이어를 끼우고 거기에 또 비드락을 일일이 또 장착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비드락이 실제로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마치 더 터프한 타이어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터프한 디자인의 이 디자인 패키지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내 눈!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 보이지?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타이어 자체의 디자인도 그렇고 이 휠은 진짜 아니다. 휠 사이즈가 커지고 타이어가 조금 얇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라면 타이어를 바꿀 것 같습니다. 이 타이어 때문은 아닌데 이상하게 여기서 보면 판스프링이 바로 눈에 띄는데 판스프링에 이렇게 KS 마크까지 딱 보이거든요. 근데 저게 되게 이상한데? 그리고 프레임 바디답게 프레임 바디인 걸 딱 볼 수 있는 이런 프레임이 샥 지나가고 있어요. 나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감이 과연 괜찮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앞부분에는 지금 더블 위시본이 있어서 로암 어퍼암이 둘 다 철제네요. 철제로 만들었는데 괜찮을까? 철제로 만들면 안 좋아요? 철제가 안 좋을 건 없죠. 근데 알루미늄 합금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철제로 하면은 그만큼 좀 저렴하게 만들었다는 뜻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괜찮겠죠. 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실제로 타봐야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뭐 자잘한 것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펼쳤을 때 이게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커피잔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 캠핑 의자 같은 거 당연히 싣고 다닐 겁니다. 그럼 여기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뭐 올려놓고 이런 거 할 수 있고, 저희가 뭐 카메라 같은 거 세팅할 때도 여기다 뭐 올려놓을 곳이 간단하게라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굉장히 좁아서 이게 뭐 용도가 그렇게 많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필요 없는 건 아니다. 의미 있다. 그리고도 이거는 지금 락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차 락을 하게 되면 열리지 않습니다. 쌍용에서 키를 별도로 갖고 있었던 그런 수납함이 있었죠.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락이 풀리면 열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맞죠? 사실 트럭은 꾸미는 게 맛입니다. 뭔가는 꾸미게 돼 있는데 그렇게 꾸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덕심을 자극해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 갖춰야지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요소들, 여기 이런 것들 있어요. 이게 의자가 아니고 테이블이었어?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먹는 건가요? 활용 방법이야 뭐 자기 마음이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 약간 느낌이 이건 트럭 타는 느낌인데 왠지 갑자기 이렇게 졸린 느낌이 들고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커버를 덮어 버릴 수도 있고요. 그냥 덮어버리면 깔끔 락이 됩니다. 이 안에 뭐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었을 때 혹시라도 이거 안에 있는 거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전동이 아니네요. 여보세요, 상남자의 자동차. 네, 상남자가 지금 전동할 이유가 있습니까? 딱 이렇게 해갖고 이게 전동은 아니지만 약간 이런 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팍 밀면 가잖아요. 이렇게 상남자는 이 정도 해야죠. 근데 너무 머네. 상남자고 뭐고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건 사실은 이겁니다. 뒤쪽에 여러 가지를 장착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더블데커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더블데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찡 하고 이렇게 탁 열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올리면 이 안에 수납 공간이 생겨. 수납 공간이 미쳤죠. 이런 정도의 수납 공간 좋습니다. 이런 식의 슬라이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런 식의 데크를, 슬라이딩 베드를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제가 누우면 알아서 관에 들어가는 느낌이 드네. 야, 이거 느낌이 안 좋아. 기분이 이상해. 도를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지금 안 좋네. 그래서 저는 이 슬라이딩 베드는 선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락도 별도로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뭐 괜찮다 치는데, 근데 문제는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보면 여기가 끝이잖아요. 여기가 끝인데 여기까지 나와? 요거 빼자고 요걸 쓴다고? 좀 이해가 안 된다. 여기다가 테이블 같은 거로 활용하고 저희 장비 같은 거 이 위에다 올려놓고 장비 세팅 같은 거 다 하고 작업 끝난 다음에 요거 마무리 짓고 다시 그냥 쓱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서랍처럼 딱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 깔끔하게 마무리된다는 점은 좋아요. 그건 좋은데 이 자체가 너무 무게가 무겁고, 그리고 이게 차의 이 디자인하고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뭔가 이 차를 위한 것 같지 않고 애프터마켓 사다 그냥 붙여도 똑같을 것 같아요. 뒤쪽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220V 아울렛이 있고요. 220V 아울렛을 하나 그리고 두 개로 이중으로 덮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의 덮개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두 개의 덮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게 되게 특이한 점은 스위치를 눌러야 들어오는 것도 좀 특이하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의 더블 데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래쪽에다 짐을 넣을 수 있고 위에다도 짐을 넣을 수 있어서 그래서 화물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블 데커보다 짐을 더 크게 실어야 된다라는 분들은 싱글 데커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저쪽에 가서 싱글 데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거 흰색으로 선택한 건 조금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요. 그죠? 흰색으로 선택했는데 이렇게 크니까 약간 병원차 같기도 하고 냉동차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이 싱글 데커는 조금 이상합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닫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위 먼저 닫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짐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짐을 어떻게 꺼냅니까? 이 옆에서 이걸 열었어. 이 샷스파이 와봐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요 옆에 있는 요 화물칸이 그나마 이게 아래쪽에 데크가 있는 거예요. 데크가 없는 상태라면 더더욱이 꺼내기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여기 측면으로 이렇게 억세스를 하게 했다면 그러면 여기 한 층을 만들었어야 돼요. 요게 좀 어려운 점이 여기다 층을 만약에 만들어 놓게 되면 저 안에 있는 짐을 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 슬라이딩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슬라이딩과 한 층과 이런 것들이 한 세트가 된다면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견식. 아, 대형견을 놓는다? 아, 말 된다. 대형견을 키운다고 하면 강아지가 여기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주행한다. 아, 그건 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열고 주행하는 게 불법일 것 같긴 한데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컬러를 보지만 이런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런웨이 레드라고 하는데 검정과 빨강의 이 조화 대단하죠. 그리고 타이어 그리고 휠, 와, 멋집니다. 이 스포츠바는 그냥 형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안쪽에 보면 레일 시스템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개의 레일이 들어가는데 이 레일에다가 여러 가지를 덧붙일 수 있는 이 액세서리가 뭐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레일은 이 안쪽에 있는 고정형 레일입니다. 이 굵은 레일이 별도로 있어서 표준 레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런 레일에다가 뭐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을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 안에 꾸밀 수 있는 용도는 무궁무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거 금속으로 처리하면은 여기 스크래치가 나서 녹이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플라스틱 덮개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처리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이거 포드 F150이라든지 미국 픽업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크래치도 막아줄 수 있고 내구성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되네요. 루프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어서 여기다 짐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근데 이런 트럭에서 루프박스를 넣을 일이 있을까 싶어요. 요거 다 해봤자 이 정도 공간이잖아요. 승용차 세단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너무 아쉬워서 그걸 루프박스를 넣게 되는데 짐칸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요만한 짐칸을 굳이 추가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거보다는 루프탑 텐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토잉고리도 별도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토잉 위치에 이렇게 전원도 표준 전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트레일러도 같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리고 브레이크 램프가 작동되고 깜빡이도 작동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별도로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차가 만약에 오프로드를 갔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견인할 수 있는 견인고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2개를 강인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사방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이쪽 아래쪽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견인고리가 있습니다. 엑스프로는 컬러가 이렇게 칠해져 있고요. 엑스프로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견인고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기능상으로는 별반 차이 없겠지만 디자인상으로 엑스프로가 훨씬 더 멋지게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 차의 아래쪽에 보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지드 엑스를 쓰고 있는데요. 리지드 엑스 타입의 서스펜션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 못 타보셨을 거예요. 뭐 5링크라든지 멀티링크라든지 아니면 토션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립형가식이 아니고 둘이 그냥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 바퀴가 충격을 받으면 저쪽 바퀴는 반드시 받는 거죠. 장점도 있어요. 험로를 갈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오히려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축이 완전히 하나로 딱 굳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승차감에서는 아주 독특한 승차감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쪽 편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저쪽 편에도 같이 충격이 오니까 위아래로 충격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좌우로 충격이 계속 느껴져. 그러니까 투당투당 하는 느낌이 항상 드는데 그나마 타스만은 차를 굉장히 소프트하게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소프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이렇게 울컥 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소프트하게 느껴진다 라는 거고요.
타이어가 이 CCH 중에서 가장 예쁜 것 같죠.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요. 지금 계기판도 그렇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그렇고 이 차만을 위해서 새롭게 개발됐거든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프로드 모드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내용이 꼭 필요한 것들을 딱딱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요 화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요 화면이 X 프로일 때만 나오고 X 프로 모델이 아니면 요 그래픽을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픽인데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안 넣어줘? MT 타이어는 어떤가를 살펴보는데 의외로 지금 괜찮습니다. 기존까지 이렇게 생긴 타이어들은 이런 도로를 가면 막 구르르르 이런 소리가 났는데 지금 타봤을 때는 그런 소리 없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생긴 건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근데 타이어의 소음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 이게 AT 타이어로 느껴지지 않고 온로드 타이어처럼 느껴집니다.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타이어네요. 디자인적으로 일단 좋고, 그리고 오프로드 갈 때도 어느 정도는 머드를 견뎌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승차감까지 좋다고 하니까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타이어를 가지고 험난한 바위길을 뭐 돌파해라 라고 하면 아마 그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단단한 타이어로 느껴지지 않고 부드러운 타이어로 느껴집니다. 한국 타이어가 딱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타이어를 만든 것 같아요. 보기엔 멋있어야 돼 일단. 그런데 오프로드 타이어 같이 막 우락부락하게 생겨야 돼. 그런데 승차감은 좋아야 돼. 이런 약간 이율배반적인 그런 요구사항을 그걸 좀 반영해서 만든 타이어로 보여집니다. 요즘 들어서 타이어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차감도 나쁘지 않아요. 의외로 괜찮네요. 뭐 물론 지금 뭐 모노코크라고 얘기하는 유니바디 차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과속 모니터 점프하네요 저분. 우리도 하네요. 점프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지금 이 차는 뒤쪽이 어쨌든 리지드 엑셀로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한쪽 바퀴만 밟는 경우에 그때 양쪽 바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사뿐합니다. 이 사뿐하게 한번 필터링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립 스프링이라는 것들도 눈으로 딱 보면 승차감에 대한 기대가 싹 식는 거, 그런 느낌이 있는데 타보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화물차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거 승차감에서는 느껴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놀랐습니다. 지금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트럭인데 왜 괜찮은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동안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서스펜션을 눈으로 보고 승차감을 알 수는 없다.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 그리고 보통 바디온 프레임 차량들이 지나치게 오프로드를 강조한 나머지 이 온로드에서 핸들링 특성이 좀 독특한 경우가 많거든요. 뭔가 내가 돌려도 돌리는 것 같지 않아. 뭔가 허당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차들이 많은데, 지금 타스만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탈 수 있는 자동차지만 온로드 성능도 포기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핸들링 특성은 거의 SUV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이거 너무 좋네요. 여기서 이렇게, 와, 너무 좋다. 내 타이어 아래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니, 내 차 바닥을 어떻게 알고 있지 얘가? 진짜 신기하네. 오, 머드길로 들어왔어요. 와. 자, 사륜로우 넣었습니다. 사륜로우 넣고 머드로 변경하고 출발했는데 사륜이 이제는 네 바퀴의 토크가 다 똑같이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각각의 바퀴에 얼만큼의 토크가 전달되는지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피치, 롤 이런 것들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금 진정한 오프로더이기 때문에 로우 기어까지 제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데요. 로우 기어라는 건 뭐냐면 기어의 시작 부분에 기어 하나를 더 물려서, 그래서 지금의 8단 기어 있는 걸 마치 16단 기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1단보다 더 낮은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어입니다. 자, 엑스트랙이라는 거 사용해 보는데요. 버튼을 눌러서 발을 떼면 이 크루즈 컨트롤처럼 이런 식으로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엑셀 페달을 굉장히 세심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살짝 놨다가
확 밟으면 그럼 훅 빠져드니까 그런 것 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 줘야 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웅 하다가 그냥 빠져들거든요. 머드에선 한번 빠져들면 그때부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네? 야, 머드 옆으로 가네. 와, 엑스트랙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적절한 속도로 계속 크리핑 하듯이 이렇게 쭉 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멋진데요. 사실 돌길이나 흙길이나 뭐 샌드나 그런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돌파하기 어려운 곳이 머드예요. 근데 머드를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정말 훌륭하네요. 사륜로우로 하니까 내려갈 때도 엔진 브레이크로 충분히 감속이 돼서 힐 디센트 컨트롤 이런 거 별도로 작동을 안 시켜도 나름대로 좋네요. 사륜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오프로드에서 당연히 더 잘 달리겠지 라고 생각해서 락을 그냥 막 작동시키는 경우가 있던데, 락이 뭐 홈로에서 빠져나가는 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길에서 커브를 돌게 되면 커브를 못 돌고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켜고 끄는 거 이런 것들 자기가 스스로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사륜 오토가 있으니까 오토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힐 디센트 컨트롤이라고 HDC라고 보통 얘기하던 거, 여기선 DBC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내리막길을 갈 때 사실 브레이크 페달을 꾸준히 밟는 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귀찮아요.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알아서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거, 그러면서 브레이크도 이렇게 훅 밟으면 빠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브레이크도 적절하게 해주는 걸 DBC라고 하는데, 어떤 차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레버 같은 거 이렇게 올리면 그럼 속도가 증가되고, 좀 낮추면 좀 감소되고,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직관적이진 않죠. 게다가 핸들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오프로드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하고 있어?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타스만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 감속이 돼서 요 속도로 9km로 고정, 아니면 가속 페달을 좀 밟으면 10km로 고정,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똑똑한데? 이거 좋은데요. 제가 가속 페달을 좀 더 밟아서 이거보다 더 빨랐으면 좋겠어 라는 의지를 표명하면 그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진 기능이네요. 누가 뒷좌석을 이렇게 해놨어? 뒷좌석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짐을 수납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걸 평평하게 쓸래? 라는 분들은 평평하게 쓸 수도 있어요. 트럭이다 보니까 가운데 센터 터널이 거의 없고요.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당 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죠. 개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뭐 캠핑을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이렇게 다시 내려서 앞으로도 젖혀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젖혀졌을 때 특이한 점은 여기 서브우퍼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브우퍼를 통해서 오디오 성능도 어느 정도는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화물 같은 것을 실을 때 여기다가 짐을 실을 수도 있고, 뭐 강아지 같은 걸 실을 때는 여기다 세워서 실을 수도 있고, 뭐 이건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의자로 만들 수 있죠. 스텝이 있는 게 편하네. 스텝이 있어서 한 발을 밟고 올라오는 게 훨씬 편하네요. 스텝은 옵션입니다. 아니, 그걸 왜 옵션으로 합니까?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거 다 껴줘야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프로드를 다니는 사람들은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오히려 더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에서는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앉은 느낌은 좀 머리 공간이나 어깨 공간이나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공간을 보여줘요. 그런데 뭐 착좌감이 좋은 시트냐 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약간 꼿꼿이 서서 가는 느낌이다. 확실히 트럭은 트럭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뒤로 발라당 누워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약간 슬라이딩을 하면 무릎 공간이 조금 줄어들지만 원래 무릎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딩을 했을 때 세단 뒷좌석에 앉은 거
같은 그런 착좌감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럭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장거리 가는데 문제 없겠는데? 패밀리 자동차로도 뭐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여기 위에 핸드폰을 거치하기 위한 이 포켓이 하나 있는데, 뭐 핸드폰 포켓으로 또 따로 만들어주는 것도 뭐 꼼꼼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을 그렇게 아끼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플라스틱의 핸드폰이 이렇게 긁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보다 핸드폰을 아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분들은 여기다 넣을 때 여기 스크래치가 나는 거, 요 플라스틱에 이렇게 긁히는 요걸 즐기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요런 소재가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 있었어야 요런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립은 지금 플라스틱 위에 고무 코팅을 했는데, 고무 코팅이 분명히 이 내구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끈적끈적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 감촉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더 쓴 건데, 그게 나중에는 아마 아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졌을 때 이미 그렇게 감촉이 좋지 않거든요. 이거 더 뜨거운 날에 녹을 겁니다. 이건 뭐 기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벤츠나 뭐 아우디나 뭐 독일 회사들 모두가 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게 녹아내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뒷좌석의 디자인은 정말 화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 와, 이건 산업적인 픽업 트럭이다, 터프한 자동차다 라는 걸 보여주듯이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것도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져 있죠. 팔걸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컵홀더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요, 왼쪽 오른쪽에 컵홀더에다가 뭘 넣고도 스마트폰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을 꼼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 뭔지 아세요? 요게 딱 산타페에 있던. 그러니까 이건 좀 조금 넓어졌나? 그대로인가? 일단 거기에 얼마나 게 들어가는지 한번, 요 정도는 들어가겠지 설마? 아닙니다. 안 들어가요. 제일 작은 물병에 안 들어가면 뭘 넣으란 얘기야. 휴대폰을 넣는데 휴대폰도 만약에 무전기랑 같이 넣으려고 그러면 무전기랑 휴대폰이 거의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 그리고 또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안에 짐이 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요 밑으로 꺼내야 되는 게 이게 참 안타깝죠. 여기 이렇게 열리면 그나마 훨씬 유용하다. 이렇게 열렸으면 여기다 대충 올려놓고 닫으면 같이 딱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요건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피해서 밑으로 넣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인체공학적이지 못하다. 사실 이거 이유가 있죠. 이거 원래는 레인지로버에서 온 겁니다. 레인지로버랑 똑같이 하면은 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한 것 같은데, 레인지로버는 이게 열렸다가 놓으면 닫혀집니다. 스프링을 통해서 열려있는 상태로 놓지 못해요. 레인지로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돌할 때 혹시라도 이게 사람을 때릴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닫히게끔 만들어 놨고, 안에 짐이 쏟아지지 않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 차는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운전자가 만약에 여기다 머리를 부딪혔을 때도 여기 어느 정도 숙여지게끔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기능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자동으로 닫히는 게 더 나은 방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여기 밑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수납 공간이 더 낮아지고 더 좁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없애고 수납 공간 전체를 좀 끌어올렸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열기가 쉽지 않죠. 이건 굉장히 자잘한 거지만 이런 자잘한 것들도 좀 그래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놨습니다. 위로 하면 어떻게 될까? 4A에서 4H로 갑니다. 4L로 가고, 아래로 하면 4H 이렇게 돼요. 이게 화살표를 여기다 그려놓을 일이 아니라 2H, 4A, 4H, 4L 이렇게 위아래로 세로로 만들어 놨으면 됐잖아. 그러면 이 화살표도 필요 없잖아요. 방향대로 숫자를 표시하면 될 텐데, 방향은 세로로 해놓고 숫자는 가로로 해놓고 그걸 화살표로 해놓으면 이걸 어떻게 쉽게 인지하죠? 위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앞유리가 낮기 때문에 눈부심이 덜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보닛도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앞부분의 시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하는 차다 보니까 이 윗부분이 더 보이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썬루프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요. 썬루프는 지금 2뼘 밑이 안 됩니다. 작은 썬루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방감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픽업의 감성으로 본다면 뭐 나름대로 뭐 납득 못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최신 SUV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약간 클래식한 전통적인 픽업 트럭의 비율을 그대로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오프로드 모드에서 오일 압력을 보여줍니다.
변속기 온도, 냉각수 온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험로도 가야 되고, 그리고 견인을 3.5톤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험로를 가더라도 오일 온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만큼 오일 쿨러도 별도로 장착해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으로 올라가도 오일 온도가 끝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험로니까 여기는 사륜 노후 집어넣고요. 그리고 사륜 락을 집어넣습니다. 사륜 락에 보시면 그림이 아주 특이하죠. 여기 보면 이 X가 있는 부분이 락입니다. 그래서 뒷바퀴만 락이 있어요. 앞바퀴 뒷바퀴 사이에 락은 없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터크로싱 코스로 현재 약 400ml 정도의 물을 채워놓은 곳이고요. 이야, 이런 데를 가도 되나? 헤헤헤. 대박입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 이렇게 하면 그라운드 뷰가 활성화됩니다. 자, 모브레인 워터 구간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이 스몰 업앤다운 구간은 올라가게 되면 운전자가 도면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데요.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그라운드 뷰를 확인해 보시면 도면을 차량 실내 안에서 직접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 우와. 라인을 설정하면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와, 대박이네요. 지금 타스만의 앞부분에 보면 범퍼 부분이 굉장히 깎여 있거든요. 아주 오버행이 진짜 짧아요. 이런 길에서 진입 진출을 해도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네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기우뚱. 자, 이 상황에서 탈출되느냐? 네, 됩니다. 별 문제 없네요. 뒷바퀴에 디퍼런셜 락이 있어서 LD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LD가 없으면 디퍼런셜이 작동되면서 한쪽만 헛돌고 그래서 제대로 차가 진행하지 못할 거예요. 우와, 이런 길을 안 박나요? 오, 범퍼가 닿을만 한데 닿지 않죠. 범퍼 부분을 굉장히 오버행이 짧도록 범퍼 부분 아래쪽을 또 깎아놔서 그래서 진입각 진출각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 차량 위치에 접어들게 되시면 이 터레인 모드를 락으로 한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레인 모드를 락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에 터레인 모드가 있는 건 조금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리는 동안에 자꾸 위치가 바뀌니까. 락으로 바꾸시게 되면 기어가 일단으로 스타트되면서 ORTM에서도 최대한 변속을 하지 않고 이 급조속에서도 네 바퀴의 트랙션을 최대로 발휘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타고 가신 이 S 프로 그레이드에는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다른 트림의 타이어의 직경이 약 28mm가 더 크고요. 타이어 직경 자체가 더 크군요. 깡통을 확실히 깡통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후부터는 저희의 그 가장 깊은 구간인 워터크로싱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텐데요. 최대 수심이 600mm가 조금 넘기 때문에 타스만의 도강 능력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다 이거겠죠? 도강에 자신 있다. 나도 옛날에 도강 좀 했는데 수업 신청 실패해서 도강하고 그랬는데 하하하하. 요씨 이렇게 돼도 되는 건가? 이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돼도 돼요? 여기 빠져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일기를 활용하게 되면 소형 구동을 일대일로 구동시켜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박지하는 뜨는 상황에서 차 괜찮아? 안정적으로 주파가 가능하고요. 괜찮아 띵띵띵띵띵 이런 느낌이네요. 오, 네, 범피를 감사합니다. 완전히 통과하시면 와, 네, 타스만의 또 자가스 측정 이대로 가시나요 우리? 이게 바닥 만지면 만져질 것 같은데. 바닥이 닿겠는데요? 우와, 이게 괜찮나? 이야, 괜찮네요. 이게 되네. 자, 엑스트랙이라는 것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2단 뿅.
아이고 쫄려 지금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여기 다 보여요. 걱정이 없습니다. 아이고 좋다. 저희한테 수신호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보통 이제 이런 행사를 하면 여기 수신호 해주는 사람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보이니까. 우와, 감속도 되네요. 엑스트랙 되게 좋네요. 자, 오프로드를 달려봤는데요. 일단 도각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80cm의 물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고요. 실제로는 80cm를 넘죠. 어지간한 물을 밀고 지나가면 물이 찰랑거려요. 그 웨이크 때문에 차에 있는 앞부분의 공기 흡입구 부분에 물이 들이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뒤쪽으로 흡입구를 밀어놨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어느 정도 웨이크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문제없이 잘 돌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프로드 능력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면서 이 차에 LD가 있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무슨 G바겐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다른 자동차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오프로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차는 확실히 아니고요. 온로드를 기반으로 해서 오프로드도 갈 수 있는 정도의 자동차로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뒤 바퀴 락이 이 차에는 없어서 어디까지나 그냥 기분 좋게 탈 수 있는 자동차. 이렇게 아니 이게 후륜구동인 게 도움이 되네. 험로에서 이렇게 만약에 유턴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유턴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유턴이 절로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조금 딸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출력이 조금 아쉽죠?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 이야 좋구나. 이야 좋구나. 생각해보면 굉장히 든든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프로드나 온로드나 기타 등등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 모두를 다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어디까지나 꽤 스타일리시한 자동차다 보니까 컬러를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컬러에 따라서 차의 이미지가 전혀 달라 보여요. 지금 데님 블루 컬러고요, 시티스케이프 그린 컬러고요,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인데요. 요즘 스노우 화이트는 브라운색 아니었습니까? 오로라 블랙 펄이고요. 스틸 그레이 색이 있습니다. 근데 런웨이 레드가 X 프로일 때 굉장히 예쁘거든요. X 프로가 아닌 상태로 보니까 아까 그 차가 맞나? 이렇게 달라? 이게 맨숭맨숭의 차가. 안되겠다. 일단 X 프로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차가 조금 꾸며져야 예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꾸미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니 10 베이지 색인데요, 이게 X 프로 전용색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 머드 색깔 보세요. 요런 데에 있는 이 흙 뿌려져 있는 거, 요 타이어 요런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마치 사하라 사막을 막 뚫고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자동차잖아요. 요 컬러 너무 마음에 들고, 요 검정색하고 이 어우러지는 것도 대단하네요. 멋있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면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온로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어가 바뀌었어요. 금호 크루젠으로 바꿨는데 타이어를 바꾸고 나니까 일단은 안정감이 생겼어요. X 프로가 아닌 모델은 온로드에 더 포커스가 돼 있는 차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만큼 지금 차가 출렁거림도 줄어들고 그만큼 더 고속에서의 안정성도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서스펜션 세팅도 X 프로에 비해서 조금 더 스트로크가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불과 한 5cm 정도지만 차체가 좀 낮아지는 덕에 조금 더 온로드에서 자신감 있게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고속 안정감도 더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X 프로가 오프로드에는 무조건 좋은데 고속도로를 갈 때도 좋은가 라고 생각해 보면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X 프로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댐퍼가 굉장히 물렁물렁해서 차가 계속 출렁출렁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이런 승차감을 여러분들이 어떤 차하고 비교하면 좋으냐면
고급 고속버스 승차감입니다. 약간 유니버스 같은 거 타면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가장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조향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고요. 엑스프로 트림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그런 조향 감각을 보여줍니다. 직접적이고 딱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온로드는 그냥 이게 답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의 승차감이에요. 그리고 지금 픽업 트럭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는 주파수 감응형 댐퍼를 여기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픽업 트럭에 주파수 감응형 댐퍼라니 놀랍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반 승용차 같은 느낌을 주는 픽업 트럭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걸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쉽다고 할 점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기아에서는 지금 없는 차가 모닝하고 레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차를 제외하면 없어요. 그런데 이 차가 처음으로 기아 일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이 나온 게 아주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구현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로로 너무 뻗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디스플레이를 쏴서 이걸 정확하게 딱 만들어내기 좀 어렵거든요. 45도에 가까울수록 디스플레이를 만들기가 쉬울 텐데 이건 너무 서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조금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차 가격은 3,700만 원입니다. 3,700만 원이면 모든 게 용서되지 않습니까? 소나타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타스만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소나타는 중간 이상 트림이고 타스만은 깡통이겠지만 나는 좀 우락부락하고 터프한 자동차를 원해 했을 때 이런 차는 깡통부터 터프하다, 깡통부터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좋다. 역시 야외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지금까지 기아 타스만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자동차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듭니다. 기아가 이제는 SUV면 SUV, 트럭이면 트럭, 세단이면 세단, 모든 장르를 다 잘 만들더니 이제는 픽업 트럭까지 잘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엔진이었던 것 같아요. 엔진이 이거보다 조금만 더 강했으면 좋겠다, V6도 있으면 좋겠다, 디젤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디젤을 지금 내놓는다는 건 너무나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좀 아쉽겠지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런 아쉬움도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전기차도 나오기 때문이죠. 정말 잘 만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나오게 되면 또 얼마나 훌륭한 자동차가 될지 기대해보는 재미도 있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